예,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유찬입니다. 발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사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이 발표 제목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뭐 모든 발표가 다 그렇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재정 지출 확대가 항상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 시기에, 경제 침체 혹은 경제 위기 시기에는 재정 지출 확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현재와 같이 금융이 지속적인 완화 정책을 써서 더 이상 완화를 통한 어떤 경기 부양의 효과가 없는 그런 시기에는 재정 지출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것은 잘 활용을 하는 경우에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나쁘다기 보기 어렵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지켜져야 되겠지만 그런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이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우선 먼저 국가 부채의 국제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으로 현재 국제 비교가 가능한 통계가 2018년 것이기 때문에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GDP 대비 40.1%입니다. OECD 평균인 109.2%에 비하면 아주 큰 차이로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과연 이 국가 부채 GDP 대비 비율 안에 내국인이 산 것, 그리고 국외 채권자가 산 것의 비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인데요. OECD 경우에는 말씀드린 109.2% 중에서 37.3%가 국외 채권자 비중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산 것이죠. 근데 우리의 경우는 40.1%인데도 그 안에 국외 채권자 비중은 12.5%. 그러니까 87.5% 대부분의 것을 국내 내국인들, 국내 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기금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산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다른 통계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대외 신인도 우리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과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한번 어떤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대외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처럼 우리 국가 안에서 만들어진 자본이 다 흡수되지 않고 외국으로 오히려 유출이 되면서 외국으로 자본을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 과연 이런 신용 리스크라든지 신용에 대한 외부의 평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우리가 국가 부채, 정부의 부채 말고도 공기업의 부채가 있고 또 민간의 부채가 있으니 이것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을 제외한 비금융 공기업이 가진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면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서는 약 10%포인트 정도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 비율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금융 공기업이 가진 보유 자산은 이 비금융 공기업이 가진 부채에 비해서는 훨씬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 부분의 이제 부채를 보게 되면 민간 부분의 부채는 기업 부채와 그리고 가계 부채로 나눠봐야 되는데 기업 부채는 OECD 수준과 우리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불리한 것은 혹은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것은 가계 부채입니다. 가계 부채는 OECD 평균이 60%대인데 비해서 우리가 90%대로 상당한 격차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계부채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가진 부동산의 문제고, 부동산의 문제, 부동산에 우리나라 자산이 많이 쏠린 것이, 개인들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많이 쏠리는 것은 위험하고 사실은 좋지 않은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 정부 부채하고 섞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잘 해나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런 가계부채, 즉 부동산 담보를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를 섞어가지고 우리가 일반 정부 부채와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의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부채 수준과 이 국가신용등급을 연결시켜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쭉 같이 봤을 때 국가채무하고 국가부채와 국가신용등급의 상호관계라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나라들은 굉장히 높은 국가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등급 혹은 투자 등급보다 더 높은 프라임 이 하이 등급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라가 반드시 국가부채율이 높다고 해서 투자의 가치가 없다 혹은 위험하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국가부채 비율 이외에 다른 요인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국외 채권자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도 그 중에 한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국가의 규모라든지 또 그다음에 통화 주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평가해서 보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런 기타의 여건들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국가 부채라는 측면을 그러니까 국가 신용 등급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2000년대 이후 계속 높아져 왔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도 동시에 같이 상승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간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국가 채무 비율을 적절히 잘 관리를 할 것이고 또 필요한 상황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또 재정을 확대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관리하면 국가 신용 등급도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래프에서는 이제 재정 여력을 보여주는 건데요. 재정 여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가 부채를 늘리고 재정 확장을 통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또 국가 부채에 대한 부채 발행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감으로써 그것이 민간 부분의 투자에 대해서 민간의 자본시장의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민간 기업들이 투자할 때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 재정 여력이라는 것은 실효 이자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 실효 이자 비용이라는 것은 국채 금리에서 명목 성장률을 빼주면 그래서 그것이 낮을수록 재정 여력은 존재한다 혹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채 실효 이자 비용을 보게 되면 아주 최근까지 대체로 음의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2020년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실효이자율이 소폭 증가해서 양의 값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이것은 물론 우리나라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도 대체로 다 그럴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가진 실효이자 비용보다 다른 나라의 실효이자 비용이 높은 나라들이 훨씬 많고 우리나라의 실효이자 비용은 낮은 수준이다. 즉 재정 여력이 충분한 나라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다른 나라들에서 주요 국가들에서 조세 재정 및 금융 통화 정책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의 경우에는 2.1, 6.0, 즉 GDP의 재정이 2.1 그리고 금융이 6.0%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1, 2, 3차 추경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3차 추경이 나오기 전의 내용인데요.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가 쓰고자 하는 지출을 늘리고자 하는 액수를 그대로 적은 것이고, 근데 그 중에 상당한 액수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출 총액의 순증 액수는 이거보다도 오히려 적은 수준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그 낮은 수준의 우리가 낮은 수준의 그 재정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겠지만은 미국이나 혹은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서 포함된 액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그런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부가치세율을 낮춘다는 그런 그것도 최근에 이제 다시 19%의 부가치세율을 16%로 낮추는 안을 이미 또 제공을 했고요. 미국의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다시 한번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저 숫자는 훨씬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조심스러운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아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그 지원이 많았고 지원이 컸고요. 또 독일 같은 나라는 실업급여, 휴직급여를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실업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고용을 유지하면서 지원하는 정책을 썼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국가들의 재정 및 금융 정책이 내수 지원이 이 목적이지만 이것이 글로벌하게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 경제를 끌어올리는, 모든 나라의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뭐 끌어올린다기보다도 아주 밑으로 그 쇼크에 의해서 아주 강하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떠받쳐주는 그런 역할은, 떠받쳐주는 역할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추경에 대해서 숫자를 조금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기회를 보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추경은 국회를 통과했고 3차 추경이 이제 국회 심의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세 차례에 걸친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59.2조 원입니다. 뒤를 보시면 1차, 2차, 3차 추경 2020년에 1차, 2차, 3차 추경에서 세출 확대 죄송합니다. 여기서 세출 확대가 47조, 이제 전체 총 규모는 59.2조이지만 이 중에 세입 경정이 12.2조고 세출 확대는 47조가 늘어난 것입니다. 10조 중에서 중요한 게 지출 구조 조정, 다른 쪽으로 쓰려고 했던 것을 줄이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사용한 부분이 17.2조가 있기 때문에 47조에서 17.2조를 빼주면 29.8조가 됩니다. 즉 지출 총량은 늘어난 지출 총량은 29.8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총 규모 전체에서 약 딱 반 정도 되는 규모가 지출 총량의 순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그렇게 본다면 뭐 거기에는 이런 부분은 이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금
기금 등을 어떻게 활용했다. 사실은 기금에 있는 부분은 새롭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거나 국채를 발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금에 묶여서 사용되지 않았을 부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출 확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출 구조 조정도 아니라고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여하튼 우리가 순증에서는 이제 순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산하지는 않고 봐도 29.8조가 순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경제 위기와 또 다른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 금융과 재정의 큰 규모의 확대에 비춰 봤을 때는 우리 정부가 한 이 재정의 확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수준이다.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수준의 확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그 29.8조의 추가 경정 예산을 순증을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증가를 통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얼마나 올라간 것인가? 지금 경제 위기 이후에 단순 비교하면은 2019년 말과 그리고 추경이 다 집행이 되었을 때를 가정했을 때 2020년 말에 국가 부채를 단순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격차가 있습니다. 여기 뭐 5.54% 정도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정이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높은 수치가 되는데, 그러면 이 수치가 과연 국가 부채,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의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54%라는 것은 세 가지 효과로 이제 분해가 가능한데, 우선 2019년 말에 비해서 2020년에 본 예산이 이미 어느 정도 확장적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2.31%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제외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미 그 2020년 본 예산 만들 당시에 있은 거니까 제외를 하고, 그럼 추경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발생과 추경으로 인한 부분만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5.54 중에서 2.31 제외한 부분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제외한 부분 중에서 1.87%는 재정 지출 확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 경제 위기로 인해서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만들어진 부분이 1.87이라는 거죠.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한 부분 요 1.37밖에 안 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큰 부분이 1.87, 더 큰 부분이 다만 성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국가 부채를 계산할 때 GDP가 분모가 있고 위에가 그 이제 부채니까, 부채 규모니까 GDP가 낮아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큰 부분 1.28%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장률이 낮아지면 GDP가 작아지니까 세수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 0.59%가 있는 거죠. 이 둘 다 성장률 때문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지출 그 자체 증가보다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나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가정한 것이 정부가 지금 생각한 정부가 6월 1일 발표한 하반기 정책 방향에 따라서 경상 성장률을 0.6%로 본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2.6%, 경상은 한 3.6%, 3.4% 정도 성장하는 것을 예정했던 것이 0.6으로 조정이 되면서 성장률 하락 효과가 반영된 건데요. 그거보다 이제 아시다시피 IMF나 OECD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더 낮게 보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낮춘 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장률 하락을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성장률 하락을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훨씬 결국은 국가 부채의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그것이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러면 성장률 관리라는 것이, 재정 지출 확대로 성장률 관리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제 그런 질문을 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평소에 우리가 평상시에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어떤 경제는 3%, 어떤 경제는 5% 성장을 한다고 칠 때, 그럴 때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성장을 더 위로 끌어올리려고 할 때, 그것이 민간 시장의 구축 효과를, 민간 경제의 구축 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점은 다들 납득하고 있지만, 다만 경기 침체기에는 아주 외부적인 쇼크에 의해서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는, 그 떨어지는 것을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서 받아주게 되면 그 효과는 있다는 것이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분석되고 있는 것이고, 즉 재정 지출 승수가, 그 말이 이제 재정 지출 승수는 통상 경제 침체기에는 평상시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최근에 그렇게 나온 연구들이, 미국에서 CBO에서 나온 연구가 이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 지출 승수가 0.5에서 2.5로 된다. 뭐 이건 넓은 영역이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더 흥미로운 연구는 지금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관련돼서 소득 지원을 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이전 지출인 경우에도, 통상 우리나라의 그 재정 지출 승수는, 특히 우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그 계산한 재정 지출 승수는 0.45라고 하고 있습니다. 0.45면 높은 수준은 아니나, 거기에는 정부 지출, 정부 소비, 그리고 이전 지출을 다 같이 본 것이고, 그중에 이전 지출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 재정 지출 승수를 가진다고 우리가 연구 결과를 항상 제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CPR에서 나온 연구는 이전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쇼크 상태에서의 소득 지원이 이전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 승수가 2.0으로 분석이 되었다. 다만 조건은 여기서 어떤 그 특정 그룹을 타겟티드 트랜스퍼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룹을 염두에 둔 지원이지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다. 지금 미국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소득 지원은 효과가 좀 낮은 거로 나왔고요. 그거 말고 일부 그룹에게, 예를 들어 실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일부 그룹에게 특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높은 재정 지출 승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이전 지출처럼 우리는 굉장히 낮은, 평소에는 낮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미국은 이 정도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조, 전체 47조의 지출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이전 소득인데, 가계 이전 소득인데, 그 중에서 그 특정 그룹을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이번에 한 10조 정도는 모든 국민에게 나눠준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더 전체적인, 그보다 훨씬 큰 액수는 그 특정 그룹을 염두에 두고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의 경우도 상당히 높은 그 재정 지출 승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엄밀한 의미의 계산을 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 개연성을 우리 상황에 비추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연구 결과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연구 결과들을 참고로 해서 과연 우리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경우도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강력한 경제 침체기에는 1.0에서 1.5 정도의 재정 지출 승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괴한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경기 침체기의 재정 지출 승수가 그 정도 됐을 때는 거기서 나타나는 세수 증대 효과를 통해서 자기 조달 비율이 이렇게 된다. 즉 우리가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재정 지출 승수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자기 조달 비율이 10%, 20%, 30%가 가능하다. 이 숫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18이 아니라 심중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재정 지출 승수라는 것은 어떤 단기적인 효과에 대한 것인데요. 최근에 이력 효과에 대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는 통상적으로는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재정 지출 늘려서 GDP가 올라가면 그것은 그 다음 기나 몇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제로로 수렴하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력 효과의 존재를 주장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이것은 그 평소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침체기를 전제로 해서 경제 침체기에 적시에 재정 지출 확대가 이루어지면 성장 잠재력이 단계적으로 하향화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2008년 무렵 유럽의 재정 위기에서 이제 그 전개 과정을 쭉 많이 보던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예를 들어서 3% 성장률로 쭉 일반적인 경우 올라가다가 한번 쇼크에 의해서 성장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 0%로 떨어졌다고 치고요. 만약에 이것이 V자 반등을 하려면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3%에서 제로로 왔다가 과거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한 6% 성장을 해야 과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V자 반등이 되고 과거에 가려고 했던 그런 성장의 패턴, 경제 규모가 그 경로를 따라서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번 내려갔는데 어떤 지출 확대를 통해서 이것을 떠받쳐 주지 않는 경우에 그 상태에서 회복이 과거 수준으로 확 올라가지 않고 그 상태에서 3%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L자 회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L자가 되는 거죠. 그런 B의 경로로 가게 되면 결국은 V자 회복을 한 경우, 즉 A 경로와 B의 경로의 차이는 C라는 면적으로 이것은 계속 앞으로도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단기적인 효과만 아니라 이렇게 성장 경로가 달라지게 되면 C라는 면적만큼의 경제적인 잠재력이 유실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력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경제 침체기에 꼭 필요한 재정 지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효과가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지고 장기적인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이력 효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가 되는 것 같은데요. 들론과 서머스의 2012년의 연구를 보면 이 재정 지출 승수하고 이력 효과를 같이 이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 이것이 현재 재정 지출 확대가 어떻게 미래의 재정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면 개선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제 재정 승수가 1.0이고 재정 승수가 1.0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 침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뭐랄까 이상한 어떤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력 현상 계수가 또 0.1이다. 이력 현상 계수라는 것은 어떤 한 해에 재정 지출로 인해서 그 GDP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것의 효과가 그 다음 그 이후의 기간 동안에 10% 정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즉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재정 지출 확대는 단기적인 효과만 있는 거고 장기적인 효과가 없다고 할 때는 그것이 제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단기적인 효과 이후에는 없어진다, 사라진다, 제로가 된다는 건데 제로가 아니라 이력 효과 계수를 0.1로 본다는 것은 10%만큼은 남아 있다. 올라갔던 것이 단기로 올라갔던 것이 10%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적절한 것이냐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아무도 얘기 못할 겁니다. 그것보다 더 많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적다고도 할 수도 있을 텐데 여하튼 그 정도만 감안을 하고 봤을 때 이렇게 그 가정을 하면 이 연구들에 의하면은 요 식에 의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임계치를 계산한 거 보면은 개별 그 이력 현상이 0에서 요건 재정승수고요. 재정승수 각각 0에서 2.5까지 있는 경우고 이력 현상 계수는 이제 0에서 0.2까지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 각각의 경우에 이제 임계치 이자 실질 대출 이자율의 임계치가 나오는데요. 즉 우리가 현실적인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재정 지출 승수를 1.0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력 현상을 0.1로 봤을 때 7.43이라는 실질 대출 이자율이 나옵니다. 즉 7.43이라는 의미는 성장률이 2.5%인 걸 감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되는 한 5% 정도, 5% 정도가 되는데 결국 실질 대출 이자율이 7.43%만큼가 넘지 않으면은 성장률이 2.5일 때인 경제에서 어떤 그 재정 지출 재정 수지 개선 효과가 긍정적인 재정 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즉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런 성장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자로 지출되는 부분을 상쇄하고 더 남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재정 수지가 계산된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면은 재정 수지 계산하는 지수를 0.33으로 본 겁니다. 여기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0.33으로 본 것이죠. 0.33으로 본다는 건 뭐냐 하면은 0.2는 GDP가 늘어나면 0.2만큼은 우리가 조세 부담률을 20%라고 봤을 때는 0.2만큼의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거고 0.33에서 0.2는 그걸로서 계산이 됩니다. 나머지 0.13은 GDP가 나빠지면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지 지출이나 이런 것이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써야 된다든지 이런 복지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0.13만큼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0.33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실질 대출 이자율의 임계치가 나오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상당히 이 들론과 썸머스의 연구에 따르면 상당히 이자율이 높아도 장기적으로 재정 수지는 개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 채무와 이력 효과로 인해서 이 국가 채무 비율이 단기에 급격하게 증가할 때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다. 오히려 경제 성장률 하락과 그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영향이 절대적이고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 성장률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경제 침체기
어떤 외생적인 강한 쇼크가 있을 때는 경제 성장률 관리가 위로 끌어올리자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강하게 떨어지는 것을 받쳐줘서 적게 하락하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께서 시간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셔서 간략하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자료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 증세에 대한 얘기는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 시기에서 우리 재정 건전성 리스크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쭉 단기적 시기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한 가지 통계 자료 말씀을 아까 드린다고 한 것이 여기서 우리가 국내 총저축하고 총투자의 추이를 쭉 보면 이것이 국민 총 처분 가능소득 대비 퍼센트인데요. 결국은 국내에서 자본 형성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이 국내에서 투자되는 부분이 그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 격차가 요 녹색 그 그래프인데 최근에 한 10년 정도를 보면 거의 평균 한 5% 정도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 이거야 GDP보다 좀 작은 숫자겠지만 이거 대비 거의 5% 정도 되는 규모의 자본이 국내에서 저축이 되었는데 국내에서 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 있거나 이제 그렇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2019년 말 순대외 금융 자산이 5,009억 달러다. GDP 대비 약 30% 되는 우리가 순대외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장기적 시기에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인 얘기를 했지만 장기적인 얘기는 사실 우리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전제로 하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우리 사회에 닥쳐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어떤 큰 재정 불안연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좀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좀 잘못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토론 시간에 또 같이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발표를 이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